이제 내가 나가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8년 동안 시댁에서 하녀 취급받으며 빼앗긴 모든 재산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비서님, 지금 당장 120억 인출하고 그들 계좌 전부 동결하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순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제가 사실 누구인지, 그들이 함부로 건드린 돈이 누구 것인지 말이죠. 내일 아침이면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업무 서류를 처리하듯 아무런 감정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언제인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김수경. 8년 동안 이 집에서 불려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그냥 며느리였고, 때로는 아예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실 모서리에서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입꼬리에 걸린 미소가 참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이 드디어 성사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집 덕에 살았으면서 고맙게 나가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8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바뀌지 않은 그 차가운 시선과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서류에 사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택배 수령 확인서에 도장 찍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했습니다. 8년 전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겼어요. 결혼 첫 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만 하면 돼.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월급 통장 내놔. 그때도 전 순순히 따랐어요.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돈을 보면서도 별말 없이 지켜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2년 차에는 제 적금까지 해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며느리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그때도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 차에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부동산까지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로 복잡하다고 일단 시댁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넘긴 뒤였어요. 이제 와서 의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4년 차부터는 아예 용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그때그때 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마치 어린아이 취급하듯이요. 저는 30이 넘은 성인이었는데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어요.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거야. 5년 차에는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제한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집안 체면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하나둘씩 제 세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지고 바깥 세상과의 접촉도 줄어들었어요. 오직 이 집, 이 가족만이 제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6년 차에는 제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애도 없는데 뭐하러 일하냐고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월급마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이 집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 차에는 아이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 망신시킬 거냐고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뭐하러 있냐고 하시면서요.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절대 믿지 않으실 게 뻔했고 오히려 제가 거짓말한다고 화내실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8년 차, 마침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사용해 본 적 없는 그 도장을요. 모든 서류에 찍힐 때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됐던 도장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에는 제가 받을 몫이 거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위자료 조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이 집에서 생활한 비용을 계산해서 공제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참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초조해하며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빨리 사인해. 오늘 중에 접수해야 하니까.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늦어지면 또 복잡해질 텐데 빨리빨리 해. 저는 그들의 재촉을 들으며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도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8년 동안 수없이 만져봤지만 오늘처럼 묵직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도장을 서류에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안도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긴 연극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연기해온 순한 며느리 역할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장을 찍고 나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서류를 확인하느라 바쁜 사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주저없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비서님, 지금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남편과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청소하고 정리했던 거실, 매일 아침 어머니 식사를 준비했던 부엌, 남편과 함께 잠들었던 방.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속 시원하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조용해질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로 조용해지실 거예요, 어머니. 곧요.
그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온 그날 밤 시댁에서는 마치 축제라도 벌이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말씀하셨겠죠. 이제 그 여자도 없어졌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계셨겠죠. 그동안 제 이름으로 묶여있던 돈들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옆에서 신이 나서 같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청담동 고급주택, 한남동 빌라까지 제가 없으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겠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씻고 옷을 차려입고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겠죠. 어머니께서는 분명 최고급 핸드백을 들고 나가셨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펜트하우스 계약하는 날이니까 격에 맞게 차려입으셨겠죠. 저는 그날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 딱 맞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약속을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유명한 부동산 중개소에서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는 분명 반갑게 맞아주었을 겁니다. 몇십억짜리 매물을 보러 온 고객들이니까 최상급 서비스를 받았겠죠. 고급차로 현장까지 안내받고 펜트하우스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봤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넓은 거실을 보시면서 감탄했겠죠. 역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품격이 있다고, 그동안 좁은 아파트에서 참고 살았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을 겁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동안 돈 때문에 못했던 투자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발코니에서 바라본 한강뷰는 정말 멋있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그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셨겠죠.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하는 모습도 떠올리셨을 거고요. 주방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비록 요리는 안 하시지만 손님들 오면 폼 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침실도 넓고 화장실도 고급스러웠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벌써 그 침실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중개사가 가격을 말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동안 묶여있던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계약서를 검토하는 시간도 즐거우셨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조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제 정말 자신들 것이 될 거라는 실감을 느끼셨겠죠. 특약 사항도 꼼꼼히 보셨을 거예요. 입주 시기, 관리비, 주차장 문제까지 모든 게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할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으셨겠죠. 80년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었을 테니까요. 남편도 옆에서 뿌듯해하면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사인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잔금 계좌이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친절하게 안내했겠죠. 바로 옆 은행에서 이체하시면 된다고, 자신이 직접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면서요. 은행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강남 펜트하우스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은행 직원도 정중하게 응대했을 겁니다. 큰 금액 이체니까 VIP실로 안내받아서 편안하게 앉으셨겠죠. 어머니께서 통장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몇십억 이체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시스템에 조회하는 동안 어머니와 남편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겠죠. 곧 펜트하우스 열쇠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레셨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몇 번 다시 확인해 보더니 다른 직원을 불러서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안해하기 시작하셨겠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서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계좌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동결이 뭔 소리냐고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동결이냐고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겠죠. 남편도 당황해서 직원에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분명히 실수일 거라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어 있어서 1원도 인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셨겠죠. 이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하시면서요.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상급자에게 문의해 보겠다고 하면서요.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떠올리신 게 있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전화 통화하던 모습이요. 비서님, 지금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뭔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셨겠죠.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제 제가 너무 차분했다는 것,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떠올리셨겠죠. 그 여자가 뭔가 했을 거야. 남편이 이를 갈면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와서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오늘 계약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중개사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보통 계약 직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께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을 거예요. 창피하고 화나고 당황스러우셨겠죠. 아침에 그렇게 들떠서 나왔는데 이런 꼴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와 남편은 말이 없었을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셨겠죠.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에 전화하셨을 거예요. 고객센터에 연결해서 왜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었는지 문의하셨겠죠. 하지만 답변은 뻔했을 겁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동결이라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받아보셔야 한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자기 계좌를 확인해 봤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는 모든 통장을 꺼내서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계좌들, 시댁 명의로 옮겨 놓았던 계좌들까지 모두요. 결과는 참혹했을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계좌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때서야 제대로 된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8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았던 돈들, 제 명의에서 시댁 명의로 옮겨놓았던 모든 자산들이 한순간에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당장 풀어놓으라고 해야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오후 카페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시댁에서 펜트하우스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커피 잔을 입에 대면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8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하녀 취급하신 대가가 시작된 거였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셨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들이 건드린 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계셨거든요. 내일이면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였어요. 급하게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어제 펜트하우스 계약이 무산된 후 어머니와 남편은 거의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셨겠죠.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을 겁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셨을 겁니다. 가장 점잖은 옷을 골라 입으시고 귀중품들도 모두 챙기셨겠죠. 오늘은 절대 밀리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양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나왔을 거예요. 평소 집에서 대충 입고 다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만큼은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을 겁니다. 고객센터 직원에게 다가가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셨겠죠.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져 물으셨을 거예요. 직원은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화를 내며 들어온 고객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겠죠. 우선 VIP실로 안내해서 차분히 상담받으시라고 권했을 거예요. VIP실에 앉아서도 어머니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8년 동안 성실하게 거래해온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겠죠.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뭔가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겠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상급자를 불러왔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일반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지점장이 직접 나왔을 겁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겠죠.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셨을 거예요. 며느리와 이혼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으셨겠죠. 지점장이 시스템을 확인해 보는 동안 어머니와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점장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을 몇 번 다시 확인해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을 거예요. 고객님, 이 계좌들이 모두 신탁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탁이 뭔 소리냐고 반문하셨겠죠. 8년 동안 자신들이 관리해온 돈인데 갑자기 신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지점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신탁이라는 건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뜻이라고 명의상으로는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적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주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신탁 설정 일자와 실제 소유주, 그리고 관리 조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신탁 설정 일자가 바로 제가 이 집에 처음 온 날짜였거든요. 8년 전 결혼하자마자 제 재산들이 모두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실제 소유주란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경.
시댁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 모든 서류에 당당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빼앗아서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자신들이 8년 동안 관리해온 돈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것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겠죠. 지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신탁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임시 관리 형태였다고 말이에요. 실제 소유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요. 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셨겠죠. 그럼 우리가 8년 동안 뭘 한 거냐고, 남의 돈을 관리만 해준 거냐고 하시면서요. 정확히 그렇다는 게 지점장의 답변이었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인 역할을 해주신 것뿐이라고, 실제 소유권은 처음부터 신탁 설정자에게 있었다고 설명했겠죠.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네요. 그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라고요. 하지만 지점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거예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다만 신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겠죠. 어머니께서 그때서야 깨달으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댁에서 요구했던 모든 재산 이전이 사실은 신탁 설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제가 순순히 재산을 넘겨준 게 아니라 시댁에게 관리만 맡겨둔 거였다는 뜻이었어요. 월급 통장을 넘기라고 했을 때도,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했을 때도, 부동산을 시댁 명의로 바꾸라고 했을 때도 모든 게 신탁 형태로 처리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절규하듯 물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점장의 대답은 냉정했을 겁니다. 신탁 해지 요청이 들어온 이상,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권한도 없다고 말했겠죠.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8년 동안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단 한 푼도 자신들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신탁 자산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물으셨겠죠. 집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 여자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했겠죠. 남편이 주저앉을 뻔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실제로는 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어머니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아둔 예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명의로 된 계좌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신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점장이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들도 처음이라고,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겠죠. 어머니와 남편은 멍한 상태로 은행을 나왔을 겁니다.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은행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속였구나. 8년 동안 우리가 바보였던 거야. 남편도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자신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였고 잘못한 건 시댁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평소 가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는 시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비서님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셨거든요.
은행에서 나온 시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든 걸 보고받고 있었어요. 비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한 대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커피 잔을 입에 대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하죠. 8년 동안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도 그 일상의 한 부분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돌아가서 모든 서류를 뒤져보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놓친 계좌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죠.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였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남편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을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헛수고였어요. 결혼 후에 생긴 모든 자산이 신탁 형태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이제야 제대로 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8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으셨겠죠. 제가 순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비서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도 달라질 건 없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니까요.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도 시댁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2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이름을 지우더니 이제는 제 이름 때문에 막히시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8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니 이제는 제 이름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댁이 진짜로 누구를 건드렸는지는 아직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8년 전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미뤄두고 바로 시댁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차 한 잔을 들고 계셨는데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새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라고 여겼거든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아서 어머니 말씀을 들으라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의심스럽지만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경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집안 규칙을 알려줄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야.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집중하고 돈 관리는 어른이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저를 신뢰해서 집안일을 맡겨주신다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며느리가 돈을 함부로 쓰면 가게 관리가 안 되거든.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월급 통장까지 맡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가게 관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금융 업무를 어머니께서 대신 해주신다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통장을 받으시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출근한 후에는 집 청소를 했어요.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제가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옷 하나,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모두 사전에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때로는 거절하셨거든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해. 그럴 때마다 저는 순순히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모르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날 더 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거실로 부르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경아,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이 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적금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의 생활을 위해 준비했던 돈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 며느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적금을 사업 자금으로 쓴다는 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야.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돌려줄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 적금을 해지하면서 그 돈이 신탁 형태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복잡한 금융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행동했습니다. 결혼 6개월째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수경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다며? 세금 문제로 복잡하다고 하던데.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정에서 제 결혼 선물로 해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 명의로 옮겨두는 게 어떨까? 세금도 절약하고 관리도 편할 텐데.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조언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 감사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부동산 관리 경험이 많으시니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어머니께서 관리해 주시면 오히려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제 재산이 하나씩 시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신탁 설정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냥 임시로 맡겨두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 1년째, 저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월급 통장도 없고 적금도 없고 부동산도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다 우리 가족 것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라면 내 것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밖에 돌아다니면 집안 체면에 안 좋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막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소식도 끊어졌어요. 제 세상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째,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었어요. 오직 이 집, 이 가족만이 제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는데 점점 하인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주시고 청소하는 순서도 지시하시고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이것도 저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까짓 감기로 뭐하러 병원 가. 집에서 쉬면 낫어. 하지만 저는 정말 아팠습니다. 고열이 나고 몸살까지 심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참고 견뎠어요. 사흘 후에야 남편이 저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제 건강보다 비용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따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결혼 4년째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용돈도 주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사주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성인이었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받았어요.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결혼 5년째, 저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해도 만날 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지만 그런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6년째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성가신 듯이 대답했어요. 마치 저를 짐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뿐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최근 들어 조금 방심하고 있었나 봅니다.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행동에서 느꼈던 그 묘한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은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늘 펜트하우스 계약 끝나면 바로 갈게. 기다려. 그 한 줄의 문자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펜트하우스 계약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문자를 보니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 펜트하우스 계약 소식까지 알려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메시지 목록을 더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몇 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 대화들,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게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걱정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내용이었죠. 남편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그 여자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여자,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욕실에서 들려오는 샤워 소리를 들으면서 더 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시간대였습니다. 저와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냐고요. 남편의 답변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걱정 없어. 그 여자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다 우리 엄마가 정리해뒀거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8년 동안 시댁에서 제 재산을 하나씩 옮겨간 이유가 단순히 가게 관리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순간을 대비한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의 답장을 확인한 거였겠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늦을 거야.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녁 준비는 안 하고 뭐해?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경아,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답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너하고 안 맞는 것도, 그 여자가 훨씬 낫지. 우리 집안에도 잘 맞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 여자를 알고 계셨고, 심지어 마음에 들어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아이도 없고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그 여자가 훨씬 품격 있어 보이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품격이라고 하셨죠?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품격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이미 의미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방에 들어가서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노트북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진들, 함께 여행을 간 기록들,
그리고 미래 계획들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공동계좌 명의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모든 계좌에서 제 이름을 지우는 서류였어요. 심지어 제가 모르는 계좌들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이죠. 서류 날짜를 보니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말하기 훨씬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프린터로 뽑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모든 파일들을 복사해 두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더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 거짓말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까지 지우려고 했구나.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순한 며느리 역할을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나 봅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배신, 어머니의 모독, 그리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까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거든요. 8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지우려고 했다면 저도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제 힘으로 말이죠. 아침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척하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는 순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저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저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8년 동안 숨겨두었던 저의 진짜 모습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김수경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정체성을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주신 장보기 목록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안심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마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한성문화재단 본관이었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8년 전 이곳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들,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까지.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8년 전의 회장 외동딸이 아니라 세상의 쓴맛을 다 본 여자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비서실이 있었어요. 김 비서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분이었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 비서님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셨어요. 수경 양,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진짜 제 이름이었거든요. 김 비서님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비서님,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김 비서님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8년 전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모든 장치들을 가동할 때가 왔다는 뜻이었거든요. 비서님께서 차분하게 물어보셨어요.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김 비서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걸 관리해 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넘겨준 모든 재산들이 신탁 형태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었어요. 월급 통장, 적금, 부동산, 심지어 결혼 후에 생긴 자산들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제 소유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단순히 관리인 역할만 해온 거였어요. 비서님께서 서류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계좌가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양의 동의 없이는 1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제 시댁에서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난리를 쳤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의 신탁 해지 요청이 들어가면서 모든 권한이 저에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비서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 비서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한 후로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고 존중해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제가 당한 일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였어요. 비서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버지께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다른 부탁을 드렸어요. 재단 변호사팀과 회계팀을 섭외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 비서님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대략 짐작하고 계셨을 거예요. 1시간 후 재단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법무팀 이사, 회계팀 차장, 그리고 조사전담팀까지 모두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지난 8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시댁에서 제 재산을 하나씩 가져갔는지, 어떤 식으로 저를 경제적으로 통제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남편의 외도와 이혼 계획까지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법무팀 이사는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수는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했거든요. 조사팀에게 부탁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재정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회계팀에게는 다른 업무를 맡겼어요.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주세요. 그리고 시댁에서 사용한 금액도 계산해 보고요. 모든 지시를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 참고 견뎌왔던 일들을 이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김 비서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양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답했어요. 그들이 8년 동안 저에게 한 일들을 똑같이 돌려받고 싶어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요. 그날 오후 저는 재단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성문화재단의 상속자였고 막강한 자원과 전문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장을 봤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목록대로 물건들을 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제가 늦었다고 타박하셨어요. 장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척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여자와 만나고 온 후였을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표정인지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부려먹으셨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시면서 마치 하인 부리듯 하셨어요. 저는 모든 지시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재단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조사팀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댁의 재정 상황, 남편의 외도 상대방 신상 정보, 그리고 그들의 미래, 계획까지 모든 게 다 파악되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은영이라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후배였는데 집안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 만나는 이유도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을 보니 그 여자에게 꽤 많은 돈을 써왔더라고요. 명품 가방, 비싼 식사, 여행비까지 모두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위해 쓴 거였어요. 회계팀 보고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8년 동안 시댁에서 사용한 제 돈이 무려 120억에 달했어요. 생활비, 투자금, 부동산 구입비까지 모든 게 제 재산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던 돈은 거의 없었어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도 한 달에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법무팀에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서 보내주었어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재산보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신탁해지와 동시에 모든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시댁에서 할 수 있는 반박이나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들을 다 확인한 후 저는 김 비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비서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절망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어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저를 하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내 이름으로 묶인 계좌뿐이에요. 그리고 그 계좌들마저 곧 사라지게 될 거였습니다.
8년 동안 김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성문화재단 김 회장의 외동딸로 돌아갈 때가 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그 돈은 우리 아들 몫이야. CCTV 모니터를 통해 들려오는 어머니의 절규가 재단 보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거였어요.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사흘이 지난 후 어머니와 남편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찾아가 봐도 소용없었고 은행에 항의해 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갈 때마다 더 절망적인 현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셨나 봅니다. 제가 한성문화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신 거였어요. 아마 누군가가 저를 재단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무모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직접 재단에 가서 진실을 캐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재단 비서실에서 김 비서님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시댁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김 비서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 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입구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8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하인 취급했던 분들이지만 지금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지가 없었어요. 오후 1시쯤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로비 데스크에서 한성문화재단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예약이 있는지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급한 일이라고 우기기 시작하셨어요. 김수경 때문에 왔다고, 그 여자가 우리 돈을 가져갔다고 소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비가 소란스러워지자 보안팀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 우리가 8년 동안 관리해온 돈인데 갑자기 못 쓰게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시면서요. 그때 남편도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 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정중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만 알고 싶어 했어요. 보안팀에서 김 비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찰을 부를지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리셉션 데스크를 두드리면서 소리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당장 말하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측은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냥 순한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더 의심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그들의 행동이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보안 요원이 막자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다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자신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셨어요. 남편도 함께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온 건데 왜 막느냐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 여자가 여기서 뭘 한 거야? 우리 돈을 어떻게 한 거냐고 소리치셨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다가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계좌가 왜 막힌 거냐고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보안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모셔드려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팔을 붙잡으면서 소리치셨어요. 너 이 배은망덕한 여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키워줬다고요? 8년 동안 하인 취급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의미 없는 일이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완강히 저항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 거였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남편이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은 무작정 위층으로 올라가서 사무실 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경이 어디 있냐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직원들이 놀라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점잖게 행동하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급기야 남편은 서버실까지 침입했습니다. 보안카드를 훔쳐서 무단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서버실 안에서 남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목적이었을 겁니다. 김 비서님이 급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서버실은 재단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곳이라 절대 무단 침입을 허용할 수 없었거든요. 김 비서님이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께서 제지하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갑자기 밀쳤어요. 그 바람에 김 비서님께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CCTV로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김 비서님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다치게 하다니요.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서버실에서 나와서 다른 사무실들을 뒤지고 다녔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로비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계셨어요. 이제는 직원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건물을 다 뒤집어 놓겠다고 하시면서요.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즉시 어머니와 남편을 제압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마지막까지 저항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 돈을 찾으러 온 것뿐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남편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자기 돈이라고, 자기 아내가 가져간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주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그리고 상해까지 명백한 범죄였어요. 김 비서님은 응급실로 후송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에 타박상을 입으셨어요. 저는 병원까지 따라가서 김 비서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김 비서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수경량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에 대한 마지막 정도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업무방해죄와 무단침입죄, 상해죄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 있고 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아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욕심이네요, 어머니. 그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이번엔 법이 심판하겠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햇살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부터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변호사, 지인들, 친척들까지 모두 어제 일에 대해 묻고 있었겠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모든 게 너무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께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아침을 차려드리지 않았다고 화를 내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혼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입맛을 맞춰드릴 필요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 김 비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재단에서 일어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러 기자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한성문화재단 회장의 딸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진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8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순진하고 사랑에 빠진 새 신부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쓴맛을 다 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진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재단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셔서 그냥 나왔어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재단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김 비서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면서 마지막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예상 목록과 답변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준비된 답변보다는 제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숨어 살았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한성문화재단 김 회장의 외동딸이자 어제 사건의 당사자라고 말이에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제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시댁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8년 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어제 일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복수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것이 복수였을까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싸운 게 아닙니다. 되찾은 겁니다. 제 이름, 제 삶, 그리고 제 호흡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8년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 의지로 숨쉬지도 못했어요. 그저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이었어요. 시댁과 화해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해라는 건 서로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가 아닌 제 의지로 만들어가는 삶을요. 마지막 질문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한 후에 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재단을 떠났습니다. 김 비서님께서 배웅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사왔습니다. 평범한 캔커피였지만 그 맛이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은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계좌 동결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어요. 아마 충격이 너무 크셨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거든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8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설렘, 점점 꺾여가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느꼈던 배신감까지 모든 게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방문을 두드리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훨씬 늙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갈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되찾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과거가 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마시는 첫 번째 커피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나도 숨 좀 쉬겠네요, 어머니.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 호흡으로 말이에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따뜻함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새로울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것,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까지 모든 선택이 제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8년 동안 꿈꿔왔던 진짜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한 미소를요. 햇살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